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할 토마스 아카데미의 새로운 영어 강사 박희원이라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그 수능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짧게나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아마도 재수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고3을 앞두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 조금 계륵과도 같은 과목이죠.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등급으로 봤을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내지는 2등급은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전략으로 영어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분기별로 어떻게 영어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짜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3개의 그 섹션으로 준비를 한 영역은요. 첫 번째가 작년 11월에 실시했던 2025학년도 수능 영어가 어떤 난이도와 또 어떠한 문제를 담고 있는 시험이었는지를 여러분께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나오겠죠. 2026학년도를 준비할 때 우리가 2월부터 수업을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과목을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커리큘럼으로 담아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과목별 학습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하나의 과목을 위해서도요. 나눠서 뭔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따로, 듣기도 따로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부터 지문 독해까지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스텝업을 밟아 나가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이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2025학년도 수능 영어에 대한 총평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이제 1등급 비율의 변화들을 좀 살펴봐야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빠져 있고요. 이거는 조금 밑에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절대평가란 말이지. 얘들아, 우리 절대평가인 영어면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래. 자,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였을 시절에 야, 영어는 앞으로 절대평가로 바뀌어. 그래서 영어 많이 안 해도 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어를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허탈한 기분도 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대평가라는 기준이 우리가 한국사를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분포된 것들을 좀 평균값을 냈을 때요. 평균값. 자, 여기도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이 빠져 있는데 이 수능이 아마 6.7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그게 평균값으로 냈을 때가 딱 7.8 정도의 분포로 1등급이 차지를 했다라고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어랑 수학은 어찌됐든 무조건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그중에 딱 4.6%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이야. 그런데 영어는 어떤 해에는 12%가 1등급이기도 하고요. 어떤 해에는 여기서 제일 낮았던 해가 4.87인데 자, 올해 6평 때 그거 기록 갱신했습니다. 1.6% 나왔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작년도의 수능에 그러면 모의평가와 난이도 1등급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등급 비율의 변화는 이제 우리가 2등급이나 3등급까지도 같이 한번 분포도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1등급을 목표로 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시간 투자를 솔직히 못하다 보니 2등급까지는 그래도 내가 꾸준히 어떻게 유지만 하면 그래도 2등급은 맞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 작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때 6.2%가 1등급이었고요. 2등급의 비율까지 포함하면 약 23% 정도가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국어, 영어, 수학. 자, 이 중에서도 수학과 국어는 상대평가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이 4점대, 그리고 2등급은 11%대. 자, 마지막 3등급의 마지노선은 20%대 초반까지만 등급 컷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영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비율상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긴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과 수시를 준비할 거야. 그러면 최저를 어떤 과목으로 맞출지를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유리한 과목이 탐구 중에 하나가 있어. 그리고 국어 수학 중에 반드시 어떤 학생은 국어 쪽을 좀 더 잘할 거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좀 더 잘하는 그런 나름의 어떤 그 성향들이 갈리잖아. 그런데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뭐 영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2등급 이상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신 분들이라면 저를 정말로 잘 만나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 7년간 이렇게 입시판에 있으면서 에서 제가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어요. 물론 뭐 외대 보고 나온 친구도 있었고 학교에서 평범하게 영어 공부한 친구도 있었지만 자 그래도 어쨌든 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커리큘럼과 체계로 계속 공부를 해서 꾸준히 제가 영어 점수가 향상할 수 있었고 계속 지치지 않고 영어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한 제가 감사 인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누구나 2등급 가능하고요. 그러나 1등급은 좀 다릅니다. 네, 1등급을 여러분들이 맞추고 싶다면 조금 더 영어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법론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답 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자, 오답 문항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능 영어라는 과목은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정해져 있죠. 듣기가 앞에 1번부터 17번까지, 그 다음에 18번부터 45번까지의 독해 문항도 또는 문항수가 다 정해져 있고요. 대입하기 앞부분에 나오고, 실용문 도표가 그 다음에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어법 추론, 그 다음에 어휘 추론, 빈칸, 순서, 삽입, 장문 독해까지. 자, 이 1년의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거의 매년 바뀌지 않고 출제가 돼요. 다만 이전에는 이슈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함축 의미 추론은 예전에 한 2020학년도 전에는 없었던 문제야. 그런데 그 해부터 그게 신설이 됐고요. 거기서 빠진 문제가 이제 지칭 추론이라 그래서 she, her 이런 거 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 한 명 골라. 이거 중간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좀 쉬웠어. 우리한테는 좀 쉬운 문제였잖아. 근데 그게 빠졌고 함축 의미 추론이 들어갔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 크게 지난 10년간 영어 자체의 문항이나 매뉴얼 자체가 바뀐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3개년 동안 어떤 문제들이 가장 어려웠고 가장 극악무도한 오답률을 보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번호만 보면 얘가 무슨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33, 34, 31, 32번.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만 공통적으로 보자. 자, 여기까지 베스트 3까지 안에 드는 34번까지 보면은 3개년도 이게 지금 2023학년도 수능, 얘가 2024학년도, 얘가 2025학년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30번 대 문제, 30번 1, 2, 3, 4가 쭈루루룩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얘가 바로 빈칸 문항이죠. 자, 빈칸 문항의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 자, 그런데 이 5번까지를 조금 더 러프하게 보자면 여기에 이제 37번이나 36번의 문제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빈칸이 가장 어렵고 2번은 순서가 어려워요. 순서 추론이라고도 하고 삽입 문제까지를 포함하면 이 순서 추론의 문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36, 37, 38, 39까지를 우리가 다 통틀어서 순서 추론 영역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이 두 추론 문항들이 문제수로만 따지면 한 8개 정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는 없어도 이 중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맞춰야 즉 한 2-3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맞출 수 있어야 1등급이 가능하죠.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94점, 조금 더 턱걸이로 91점까지도 간당간당하게 걸리면 일단 1등급인데 근데 문제는 3개를 틀려도 우리가 3점짜리 3개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4개 틀렸어. 3점짜리 2개, 2점짜리 2개 이렇게 틀리면 정말 좋은데 대부분은요. 100점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고루 섞여있는 이 100점들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커트라인에 걸려있으면 90이니까 1등급이 맞아. 근데 작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3, 3, 3, 2 이렇게 돼서 89점.
즉, 4개를 틀렸어도 어떤 애는 90점이 되고 어떤 애는 89점이 돼요. 그럼 1점 차이라도 어떻게 돼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으로 떨어지죠. 네, 이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2024년도가 2023년도에 치렀던 수능이잖아. 그때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가 딱 걸려가지고 정말 막 처절하게 울면서 선생님 저 1점 차이로 저 2등급 됐어요.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하게 1등급을 받으려면 3개 정도는 틀릴 수 있어.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좀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문제들, 제가 여기 빨간 색깔로 좀 보이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번, 24번, 21번. 자,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문제들 중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 듣기 유형이 네, 지금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제 듣기도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실 과목이 아니구나. 자, 조금 이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6평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듣기의 난이도는 아마도 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듣기를 풀면서 10문제까지 다 푸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은 한 번 놓치면 듣기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하게 계속 연습해 오시지 않는다면 시험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듣기 영역과 독해 병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영역별로 독해를 어느 문제까지 어느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듣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문항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문항들이요. 제가 2023년도에서 5년도까지 그 각각의 오답률 베스트 3 안에 드는 문제들을 좀 고루고루 섞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압도적으로 빈칸이 많긴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순서도 있었고요. 자, 이해는 좀 특이하게요. A가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A가 먼저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했을 거야. 이게 읽어보면은 말이 당연하게 맞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도 A를 먼저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A가 먼저 들어갈 리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예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볼 문제는 이 빈칸 문제 중에서도 작년도 수능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를 볼 겁니다. 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전체 다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이 첫 문장이 지금 여기까지가 끝.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한 3줄 안에 들어. 그러면 문장 길이가 그리 길진 않거든요. 앞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들어가죠. 자, 그럼 우리가 키워드를 뽑을 거는 여기에서 한 2개 정도의 키워드를 뽑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education 한 다음에 자, it is at its best teaches more than just knowledge. 자, 이게 education을 얘기했어. 근데 최상의 조건에서는 지식 이상의 것들을 가르친대. 자, 그럼 education이 뭔 역할을 하는가 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 teaches. 자, 여기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바로 education이 낼 수 있는 최상의 아웃풋이구나.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땡땡 뭐냐?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그 다음에 to avoid succumbing to emotional pressures.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강조가 된다,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럼 앞에는 education을 강조했고, critical thinking이 어떤 능력을 갖게 하냐면, 뭔가 좀 멈춰서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압박을 좀 우리가 거기서 좀 이렇게 굴복되거나 거기로부터 이렇게 조금 움츠러드는 것들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요. 자, 이거네요. 자, critical thinking이 더 중요해.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파악했어. 그리고 이게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문제풀이를 수업으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게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역접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제를 뒤집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제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벗이 나온다 또는 중간에 reverse 이런 단어는 이제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출현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건 내용으로 보셨을 때는 자, mental liberation이라는 단어는 뭔가 정신적인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emotional pressure로부터 우리가 좀 critical thinking을 통해서 감정을 벗어나는 일.
그걸 조금 더 돌려 말해서 좀 mental liberation이란 말로 치환을 했어. 그럼 얘는요, 가짜 시그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답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봤을 때도 자, even imperfect란 단어가 불완전한 포지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셨다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라는 걸 보시면요. 역접이 그 역접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 것 같은 단어들이요. 오히려 주제어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포지션들조차도 이것이 갖는 의미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 뉘앙스를 판단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2등급 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자, 이 내용들이 뒤에서 이제 좀 더 뒷받침해주는 것들은 결국엔 그거죠. 뭐, 감정적인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요. 감정은 좀 빨리 우리를 지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인 것들로 사고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답들을 골라야 되는데, 자, 이게 왜 정답률이 1등이었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선택지 고르는 방식과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빈칸을 잘 모르고 이게 어떤 뉘앙스로 문장을 추론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거 마이너스 방향인지 플러스 방향인지 잘 보고 반대되는 선지가 2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정답이야. 이렇게 교육받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추론해봤을 때 뭐 마이너스가 3개 있고 플러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 이상한 지역적인 답이 있으면 이걸 답으로 골라서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많은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문제의 어떤 풀이 기술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전 이렇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요. 자, 앞에 있던 intensify가 뭔가 강조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위험성을 좀 더 강화시켜. 자, 그럼 얘는 위험성이란 것에 방점이 찍히고요. 그러니까 enhance는 들어 올리는 건데 우리의 어떤 이해들을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freeze는 뭔가 자유롭게 만드는데 우리의 어떤 짐으로부터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 이게 지금 다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allows u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그럼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들, 즉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자, 이런 건데요. 지금 정답은 이게 3번이에요. 이게 3번인지 정답이 잘 보이지 않으셨다면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그 뭐였죠? 이 mental liberation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포지션조차도 이러한 자극의 추동으로부터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여기에 어떤 방점을 찍고 보셨다면 답이 좀 빨리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어려웠던 문제였던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한 5문제 정도는 남겨놓고 그래서 수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2등급이 아니라 1등급을 향해서 목표를 분명히 가져가려면 이런 5문제 정도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 2개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오늘의 OT를 마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팁이 아닙니다. 제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해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대신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고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 이걸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자, 얘가 수능이잖아. 자, 수능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 능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각각의 재료는 좀 다르지만 추론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추론 능력의 베이스를 빼고 재료만 보자 이거야. 그럼 재료가 영어인 시험에서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요리를 만드는데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 자, 그거랑 똑같은 말이래요. 자, 그러면 이 렉시즈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월세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출어휘라고 말하는 그 vocabulary. 자, 이거는 많아봐야 한 4,000개 정도. 조금 더 러프하게 가자면 5,000개 정도까지가 딱 기출 범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봐봐. 5,000개가 많을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셨던 뭐 워드마스터 시리즈 그런 게 이제 보면 수능 2,000, 그래서 2,000 단어만 외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책을 보면 표제어 말고요. 옆에 있는 그 각주들 있죠.
그 레퍼런스 밑에 유사어, 반의어, 또 콜로케이션 문장들 이런 거 다 보시면은 한 단어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콜로케이션들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 하나만 외울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러프하게 모든 단어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단어의 체계들이 머릿속에 잘 집을 만들 수 있게, 좀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여기 신텍스라고 되어 있는 이 구문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어떤 인강 사이트의 그 유명한 강사의 강의 이름이 똑같은 신텍스인데요. 그 신텍스가 거기서 파생된 건 아니에요. 원래도 구문론이라는 뜻의 신텍스는요, 말 그대로 문장 단위의 센텐스 리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란 체계, 그 다음에 문장 단위의 해석, 이거를 잘 해야 우리가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문법적인 지식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문법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문법 문제 하나 풀자고 문법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란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길어지는 문장들, 즉 5줄, 6줄로 늘어난 문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게 이 영어적인 숙제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갈 거는요, 독해 영역인데요. 독해 영역은 크게는 주제를 파악하는 컨텍스트의 이해 능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야. 자,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실 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책을 읽는 것들이 익숙한 친구들은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는데 대충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주제 이해는 잘 하시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면 매번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감이 이게 맞는 것 같아. 감이 이게 답인 것 같고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근거를 못 잡아요. 여러분들 중에 80점대 넘는 친구들, 심지어는 90점대 넘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저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매번 영어를 볼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내가 잘하는 것 같긴 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답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매번 흔들리고 불안하죠. 자, 그게 어디서 기인하는 문제냐면요. 구조에서 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수능 영어는 매뉴얼대로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럼 이 시험의 영역들은요. 각각의 문제들이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출제될지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기준이 다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는 그 문제의 구조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미 파악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주제까지 같이 겹쳐서 봐야만 얘가 어떠한 답의 근거들을 추론의 근거로 내세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해서 구조를 외울 수 없어. 근데 구조가 되게 단순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 수업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를 쉽게 한 4가지 영역 정도의 구조 분석의 틀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저와 계속 구조를 보는 훈련을 하시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의 영역은요, 속도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속도라고는 했지만, 자,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로직스하고 어큐러시가 있어. 그러니까 좀 내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영어적 능력, 그 다음에 독해력 다 갖춰야 되고, 마지막에 갖춰야 되는 것은 시간 안에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읽는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구조와 어떤 맥락적 사고를 하실 수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의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다 읽지 않고 조금 훑어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지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제가 오래는 안 잡고요.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를 잡고 이 훈련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면 정말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로 투자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등급을 따가시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정말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를 수 있는 과목이고요. 이 속도의 문제도요. 제가 6개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속도가 한 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훈련의 양들을 충분히 쌓아 나가신 후에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예전에는 막 3분, 4분이 걸려도 잘 안 읽혔던 지문이 이제 한 1분 정도면 바로바로 답이 보여.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내가 시계를 봤더니 한 3문제 정도 어려운 거 체크해놓고 20분이 남은 거야. 그러면 내가 3문제만 제대로 풀면은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도
충분히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일단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명을 해놨더니, 자, 시간이 벌써 한 20분이 지났고요. 자, 그럼 2026학년도의 수능 영어의 그 커리큘럼과 연간 학습 계획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1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섹션 1을 하는데 20분이 넘게 걸렸고, 지금 섹션 2하고 섹션 3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연간 계획이 정말 나와야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잘 짜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섹션 2와 섹션 3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20분 내외로 짧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OT를 보시고 나서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들으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영어 공부의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잘 알고 가신다면요.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문의 전화를 주시고 저한테 이 영어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 요청해 주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화로 아마 상담을 하겠죠. 자, 장시간 여러분들 이 영상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약속드린 대로 실질적인 커리큘럼과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들고 여러분들께 목표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